자, 이번 시간에는 12장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96페이지고요.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음성인식 관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전에는 이제 정지 영상이나 영상 부분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자연어 처리로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우리는 주로 이제 자연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연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 이유가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언어하고 약간 구분짓기 위해서 자연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는 이제 정의를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말이나 글이나 모국어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쓰는 언어는 이제 주로 컴퓨터의 언어인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그 기계어하고의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자연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는 주로 자연어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어 처리는 이제 NLP라는 이제 약어로 해서 쓰게 되고요. 인간의 이제 언어 분석과 표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계산 방법을 우리는 이제 RNL이라는 자연어 처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 기법으로는 주로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언어학이 이제 융합된 인공지능 운용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자연어, 이런 이제 음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혹은 이제 인간과 대화를 하는 챗봇 컴퓨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챗봇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순서는 뭐 여기 내용과 같이 이제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정의를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 컴퓨터에 쓰는 이제 기계적인 언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 자연어라는 걸 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는 NLP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언어와 표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산 기법이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인공지능, 언어학이 융합된 인공지능 응용 기술이다. 그리고 또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인간과 대화하는 챗봇, 우리 채팅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초로 컴퓨터에 의해서 자연어 처리는 이제 194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 이제 처음으로 기계어 번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이제 요 두 사람에 의해서 워런 워버라고 하는 사람하고 도널드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발전을 해서 뭐 이제 2000년대 초 구글 번역기가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거의 아마 이런 인공지능은 구글의 기본 베이스가 많이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에 구글 번역기가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사용이 됐고요. 번역하고자 하는 이제 언어마다 새로운 번역 경로로 이제 전문가가 수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구축하는데 이제 유지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나 이제 계속 꾸준히 발전하면서 이제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의 급속한 발전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 80년대 이후로 거쳐서 이제 자연어 처리의 암흑기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자연어 처리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구글의 기능이 나오면서 이제 딥러닝 기술이 나오고, 그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이 자연어 처리의 그 활용이나 응용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195페이지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자연어 처리가 다른 인공지능 분야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좀 있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복잡하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나라마다 또 언어가 다르고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뭐 상황을 인식을 한다든가 환경 인식을 한다든가 뭐 지각 지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학습과 표현이 뭐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이미지 하나 처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성, 뭐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는 이제 기계적인 프로그램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계적인 거는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모호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처리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속성,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상하고 상식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정보들이 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종속성 부분들이 연결성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 처리의 분야가 또 이제 뭐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정보 검색이라든가 정보 추출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분류를 한다든가 구문을 분석한다든가 문장을 분류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기계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를 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감정을 분석한다든가 대화를 하는 대화 시스템이 또 존재한다든가 요 자연어의 처리 유형이 너무나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딱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다 표현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의 유형이 다양화지고 좀 진흥화돼서 놀랍게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무슨 안대 멘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틀이 쫙 얽매여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설명해 주거나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강해질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던 컴퓨터하고 대화하면서 컴퓨터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컴퓨터가 답해주고 이런 시대가 점점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자연어 처리가 아주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의 분야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정보 검색, 수많은 문서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빠르게 찾아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많잖아요. 뭐 TV에서도 기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말만 하면 얘가 다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시스템의 검색 기능이라든가 구글과 같은 온라인 검색 엔진 전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화를 통한 검색 엔진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텍스트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컴퓨터가 대화로서 말로써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보해 가고 있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이제 기존 검색 시스템하고 질의응답 시스템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검색은 이제 내가 뭔가 검색을 해서 나열을 해내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보면, 질의응답은 내가 문서에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주는 이런 개념들이 질의응답 시스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하고 정확도 측면하고 적용 사례 부분을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책에 19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은 뭐 검색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문서의 정확한 검색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사용자의 문서 활용도가 낮다. 질의응답의 이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문서 활용도가 높죠. 응답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검색 과정이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서의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웹 문서뿐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까지 검색해서 찾아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검색 시스템은 질문에 대한 키워드만 추출하는, 그래서 정확한 의도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질의응답 시스템은 이제 질문의 어휘 구조라든가 의도까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정확한 질문 내용, 질의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부분만 검색을 해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적용 사례는 이제 뭐 맛집의 전화번호를 찾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혹은 그때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료 처리에서의 이제 정보 추출인데요. 정보 추출은 이제 비정형의 문서로부터 정규화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객체명 인식과 그다음에 관계 추출의 개념으로 나눠지더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사람이나 회사 이름을 뽑아내고 뽑힌 객체 간의 관계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예가 정보 추출 개념이고요. 그래서 뽑힌 객체 간의 관계, 뭐 소속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추출을 해내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보 추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인데요. 음성인식은 이제 뭐 말을 하는 음성을 인식을 하는 개념, 혹은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하는 이제 음성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또 반응을 해주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이제 STT라고 하는 인간의 음성 언어를 이제 문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주로 이제 AI 스피커라든가 이런 음성인식 얘가 AI 스피커라든가 소리를 이제 글자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말을 하면 음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 디코더를 통해서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엔진에 그 음성인식 엔진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성인식 사전의 음향 모델이라든가 언어 모델, 발화 뭐 사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전문적인 사전도 있을 거고 근용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고객에 따라서 고객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출력을 해내는 그 음성에 관련된 결과를 출력을 해내는 이런 개념이 이제 음성 인식 개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내 단어의 이제 카테고리를 목적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품사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문장 내 고유명사를 인식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문맥에 맞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의 문장에서 단어들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사한 유형의 영상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데 사용하는 거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서치 엔진들을 보면 내가 서치했던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또 광고까지도 옆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광고 내용 안에 그러니까 뭐야 그 기사 내용 안에 광고까지 삽입해서 나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다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 그런 거를 그 표현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들이.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을 하더라. 그래서 문장의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의존도 구조, 의존 구조 등 구조를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주변 기계 번역, 감정 분석이라든가 대화 시스템의 이런 대화 시스템의 이제 과정의 전처리 과정을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구문 같은 거를 얘가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도 존재할 거고 문장과 문서를 분류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한 문장과 문서에 어떤 분류, 어떤 카테고리로 속해 있는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소팅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스포츠, 시사, 뭐 연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기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등을 분류해내는 과정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분석 뭐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문장에 어떤 의도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치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서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컴퓨터가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하나 다는 것조차도 벌써 이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의 감정까지도 표현하고 그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이제 틱톡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상 정보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얘가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감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갈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여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떤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분야들이니까 이게 다 인공지능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분석해서 처리하면 다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죠. 이제 인터넷에 뭔가 문장을 하나 쓰는 것조차도 조심조심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결정을 하더라. 의미. 그 문장 내의 주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미적인 관계가 어떤 건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 대화 시스템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의미 결정, 그 다음에 자동 대화 시스템, 사용자가 입력 혹은 이제 말한 문장에 대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가장 적당한 문장을 생성해서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전환해서 대화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이라든가 의미역 결과 과정을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을 하고 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온라인 채팅봇이 거기에 포함되고, 뭐 시리도 포함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봇은 뭐 요즘 워낙 많잖아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서치를 하다 보면, 아니면 쇼핑몰을 서치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채팅 창이 떠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 내부에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대답을 못 얻었을 때는 뭐 다들 답답하고 그러죠. 그래서 잘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내려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채팅봇이 바로 여기 이런 자동 대화 시스템의 뭐 자연어 처리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은행 이용의 챗봇 웹이 있어요. 한번 좀 이용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송금을 하는 것조차도 이런 은행 이용 챗봇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아니면 내 계좌를 조회할 건지 배송을 돈을 송금을 할 건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챗봇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 응답을 해서 애들이 처리해주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들이 있어요. 기계 번역은 이제 해당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변경을 해주는, 자동 번역을 해주는, 이거 뭐 워낙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주로 유사한 단어나 유사한 언어를 바꿔주는 거는 상당히 쉽죠. 영어나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을 변해주는 건 쉽지만, 사실 영어와 한글, 뭐 이렇게 동남아 언어라든가 이런 거 변화하는 거는 사실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서로 언어의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호하거나 이런 언어들을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주 근사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번역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구글 번역기를 써보면은 번역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언어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영어로 바로 이제 표현해서 나오거나, 영어를 뭐 한글로 표현하거나, 이런 이제 번역기들도 많죠. 언어를 언어로 이런 이제 기계 번역기가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과정을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자연어의 전처리, 형태 해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존재한다. 이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음성의 이제 자연어 처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어 처리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로 도전한 사람이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튜링 테스트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실제 지능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용된 게 이제 파이젠 바룬, 파이젠 바룸이라는 거는 이제 엘리자라고 하는 대화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이제 튜닝 테스트를 처음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대화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튜닝 테스트 제안이 64년 만인 2014년 레딩 대학교에서 개발한 이제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튜링 테스트를 처음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진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튜닝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 그 활용을 했고,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논란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기계가 인간처럼 완벽하게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처럼 대화를 완벽하게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의 과정은 문장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 형태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을 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까지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담화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정의를 해놨는데, 단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데이터를 인지할 때 사용되는 피처 또는 개념이다.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그죠? 단어, 워드. 그 다음에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합성어와 같은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이제 설명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워드라는 게 있는데, 서브워드는 형태소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이제 어떤 워드가 다수 개의 서브워드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게 이제 서브워드다. 혹은 이제 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브워드, 이제 피처.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토큰은 단어나 형태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자 할 때 그 컴퓨터 내부 공간에 할당된 개념이다. 그게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엔티티는 이제 독립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쪼갤 수 없다는 이제 원자적 관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엔티티. 그 다음에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이제 띄어쓰기 개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띄어쓰기에 이제 다름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한국어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현하고자 조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그 단어에 붙여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주로 이제 전치사를 갖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따로 떼서 사용을 이제 하게 된다. 두 가지 한글과 영문의 표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 작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의미 있는 단어로 토큰을 정리를 하고,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단어나 문장이나 형태소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각 이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나누게 되는데, 요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것도 뒤에 이제 느낌표를 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하면 각각 다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간단한 구두점을 제외하는 토큰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형태수 분석인데, 형태수 분석은 우리가 공원에 걸어가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한글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구분도 그렇고 뭐 복잡하니까 요에 대한 설명을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